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고, 가진 것은 마이너스인 주식 통장과 집 하나뿐인데 위기감이 요즘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브이로그를 찍는 것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파이어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재가 돼서 남을지, 피닉스로 부활할지, 불사조로 부활할지 중간 갈림길에 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금 더 한번 힘내봐요. 저희가 집을 매수한 시기는 21년 1월이에요. 네, 등기가 나오고 3개월 만에 30% 이상이 급등하게 됐어요. 정말 그때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아, 내가 왜 부동산을 안 했을까? 라는 후회도 좀 살짝 오긴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식 대비는 수익률로 보면 작지만 수익금이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몇 채만 갖고 있으면 뭐 금방 은퇴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 집값이 떨어지고 빠지고 눈이 오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지고, 이 삶은 그냥 헛소리 중입니다. 이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멘탈이 나간 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산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싶어요. 그래도 이제 봉봉이가 태어났을 때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의 집이 생겼다는 거에 위안도 좀 생기고요. 이제 집을 매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양도세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더니 팔고 싶어도 집값이 내려가 팔지 못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대출로 2억 4천 정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월에 내는 이자와 원금의 합이 50만원 중반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0평 사이즈의 역세권인 경기도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는 월세라고 생각해도 되게 저렴한 수준인 거죠. 당시 보금자리론이 LTV로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가능했는데 저희가 매수한 아파트는 부동산 급등기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한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는 자금을 다 마련할 수 없어서 저희 둘 다 각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좀 일부 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 끓인 거죠. 진짜 영혼까지 바짝 끌어모았어요. 저희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용했던 대출이 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근데 아마 기준이 지금은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신혼부부 연봉 합산으로 8,5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연봉 협상식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인상도 몇 달 이제 미루면서 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자와 원금을 체증식으로 설정한 거예요. 고정금리는 2% 초반으로 받을 수 있었고, 체증식은 원금과 이자 상한을 선택했기 때문에 초반 몇 년간은 원금을 거의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가는 구도예요. 그때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이 고정금리가 2% 초반이었지만 당시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는 1% 중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이득이겠다 해서 고정금리로 했고, 그리고 보통 은행 대출에서는 체증식으로 안 해주거든요. 손해예요,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정부 자금이기 때문에 체증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렇게 딱 받으면 딱 좋겠다 해서 고정금리 2% 초반에 체증식으로 초반 몇 년간은 원금 갖지 않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저희도 다 퇴사하기 전까지 빌렸던 신용대출을 모두 해결하는 한 상태고요. 부모님께 일부 빌렸던 돈도 절반은 갚았는데 나머지 반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형태로 변제해 주셔서 우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총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학원 대출을 통해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당시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이 이율이 1% 후반대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 대출이자로 내는 게 월 33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30만 원으로 사실상 신혼집을 빌려 쓰고 있던 거였죠. 전세금 2억 2,500만 원 중에 대출이 2억 원이었고 저희 비용이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살던 지역의 집값과 전세금이 모두 순식간에 억 단위 이상으로 폭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13평 오피스텔에서 혹시라도 아기가 생긴다면 이렇게 걱정을 와이프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주식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와이프의 영향으로 같이 부동산 임장도 다니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8, 9천 정도까지 모았을 때쯤에 우리가 전세 기간이 한 1년이 좀 넘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나한테 지금 전세 1년 남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곧 전세 대란이 닥쳐올 것이고, 그럼 전세금이 크게 오르고 이제 남은 1년을 좀 편안하게 안일하게 보내다가는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되게 크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 1억에 전세 보증금 현재 그때 당시 들어가 있었던 거 2,500만 원, 해봐야 1억 2,500만 원인데, 서울은 당연하고 경기도에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였던 거지. 그래서 그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한 3개월 정도는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오빠는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부동산이 되게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부동산을 손대고 싶지 않아 했었어.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이니까 주식에 항상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랬었는데 내가 계속 걱정을 하고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같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더라고. 저희가 받았던 대출 조건 그리고 경제 사항들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되게 부족한 영상이지만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